김재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대법원의 대법관 수를 26가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 내에서 무려 26명의 대법관 중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자 야당을 중심으로 멈춰있던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정부 여당이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라는 방법을 추진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판이 정지되어 있는데 다시 재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야당의 비판의 목소리도 강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사심. 한국일보가 오늘 일면에 썼습니다. 사심, 어떤 기사인지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의 이 사법 시스템은 3심 체제인데 3심 대법원 최종 판결을 헌재로 들고 가서 뒤집을 수 있게 만드는 이른바 4심 제도도 여당이 직진하겠다라는 기세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을 유죄를 받고도 모두가 다 불복할 것이다라는 이 법조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가 최고조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15만 채, 동아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토어제 묶인 서울, 15만 채 공급은 겹 규제에 묶여 있다. 공급 확대 없인 집값 안 잡힌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전문가들이 했던 비판인데요. 공급은 겹 규제로 묶어둔 채 토어제로 집 거래 자체를 꽁꽁 묶고 있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국토부 차관이 한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집 없는 사람들은 이 기회에 돈 모아서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사면 된다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국토부 차관 집 알고 봤더니 분당에 33억이 넘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33억 살면서 나중에 집 떨어지면 살아.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40시간 조선일보 12면 기사입니다. 대법, 전공의도 근로자다. 주 40시간 넘으면 추가 수당 줘야 한다라고 의대 수당 지급 판결이 나왔습니다. 초과 수당은 고사하고 자리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1조 한국경제 18면 기사 함께 보시죠. 나이롱 환자의 자동차 보험 한방 치료비가 1조 원을 돌파했다. 아니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돌파합니까? 이건 아니죠. 나이롱 환자에 든 한방 치료비가 1조 원을 넘어섰다. 이만큼 사회적인 비용이 허투루 쓰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1조 원으로 뭘 지어도 짓겠습니다. 아까 그 기사 아파트 공급 안 된다는데 저 1조 원으로 아파트나 지으면 딱 좋겠네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쌀쌀해진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죠. 엘리트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여가부 장관을 역임하신 김희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명대변인 출신 김유정 의원님, 그리고 법률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기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저희들이 선정한 가장 오늘의 중요한 뉴스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대법관의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임기 내에 22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기 마치고 멈춰있는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됐을 때 대통령이 임명한 그 22명의 대법관의 손에 이 대통령의 재판의 최종 결과가 달린 셈이어서 이해충돌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첫 번째 이슈의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려고 대법관 늘리겠다는 건 아니냐라는 제 오늘 논란의 핵심입니다. 대법 판결을 뒤집으려 하는 것 아니냐. 급기야 여당에선 대법관 증언 플러스 4심제까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나온 것도 헌재로 들고 가서 뒤집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걸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뭐부터 볼까요? 대법관 증언부터 볼까요? 기존 14명의 대법관 쭉 이 체제를 우리가 유지해 왔는데 26명으로 대법관을 늘리겠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22명을 다 임명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바로 야당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퇴임 후 본인의 이 재판을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 방탄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 대통령 퇴임하고 5개 재판이 재개될 때 대통령이 본인이 임명한 22명의 대법관 임기 6년은 지속돼서 결국 본인이 임명한 22명의 이 대법관의 손에 대통령 재판의 최종 결과가 달리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해 충돌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선 삼권 분립이 붕괴됐다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하게 됩니다. 입법, 행정에 이어 사법까지 장악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 분립은 사실상 붕괴합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사법부를 장악한 뒤 결국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재판소원제까지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야당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봐라. 우고 차베스 독재자가 이 대법관의 수를 이것처럼 대폭 늘리고 사법부를 장악한 다음에 베네수엘라가 국격이 무너졌다, 망했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보통 이런 어떤 중차대한 논란의 어떤 개혁을 할 때는 본인의 이해 충돌이 되지 않는 주체들이 개혁을 하거나 이런 변화의 움직임을 추진해 나가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당의 설명대로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면 대통령 본인의 재판이 그 임명한 22명의 대법관에 의해서 최종인 결정이 되면 이해가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사법개혁의 어떤 순수성도 많은 국민들에게 의심받을 텐데 왜 이렇게 본인 임기 중에 무리하게 추진하려 하느냐라는 게 지금 논란의 포인트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사법개혁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봐요. 개혁 아니다? 그렇죠. 저는 사법개혁이 아니고 민주당의 의견이에요. 민주당의 의견. 근데 이걸 개혁으로 포장을 해서 마치 뭔가 이전과 다른 어떤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네네. 프레임을 가지고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자, 대법원에서 물론 사건이 많이 적체돼 있죠. 네. 그리고 대법관 증언을 해야 하냐 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는 되어 왔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 70년 이상 유지해왔던 대법원 관련 대법원 판사랄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4심제 이것은 사법체계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엄청난 일에는 공론화가 필요하죠. 야당 의견도 들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사법부의 주체는 대법원 아닙니까? 예. 대법원이 정말 개혁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참여하게 만들어야죠. 일단은 대통령의 어떤 재판 문제, 이해 충돌 문제가 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회적 합의, 그런데 지금 여당은 2달 안에 이거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객관적인 공론화랄지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네. 단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졸속 입법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대법관을 뭐 12명 늘린다는 거죠. 예. 왜 12명이냐를 얘기 설명을 해야죠. 왜 12명이냐? 전에 14명에서 12명으로 갔거든요. 예. 뭐 30명 늘리자 얘기했었는데 왜 12명이냐가 설명이 돼야 하는 거고. 이럴 거면 그냥 한 대법관 100명으로 늘려라. 그렇죠. 만약에 적체됐다면 100명, 200명 늘려가지고 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왜 12명이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이 26명 중에서 22명을 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법을 만드냐 이거예요. 네. 자, 이런 얘기를 하죠. 다음 대통령이 바뀌니까 그때 대통령도 22명 임명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다음 대통령은 재판받는 대통령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재판받는 대통령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다음 대통령 임기 중반까지 갑니다. 임기가 6년이라 길군요. 그렇죠. 대통령이 바로 뭐 다음 대통령이 바뀌면 그 대통령이 20몇 명을 임명하는 게 아니고 예. 한 뭐 2년 6개월, 3년 지나야지 네. 임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논리는 맞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가 가장 이 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이해 당사자거든요. 네네. 근데 뭐 마치 우리가 어디에서 해장국 한 그릇 먹듯이 그냥 뭐 1, 2개월 만에 사법개혁이라는 포장을 해가지고 뚝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중단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는 이미 대법원서 파기환송됐어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근데 이걸 뒤집을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대법원 갈 때 뒤집으려고 하면 대법관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해 당사자다. 그렇죠. 우호적인 대법관이 사실은 포진을 많이 해야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는 거고 네. 다음 재판도 마찬가지죠. 결과적으로 대법원 가서 뒤집기가 쉽게 하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대법원을 장악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돼가지고 대법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불리하게 나왔을 때 이것도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 예. 그럼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위해서 민주당이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악법을 만들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면 왜 몇 명이 필요한지 적체를 막기 위해서는 대법관이 몇 명이 필요한지를 알지. 그다음에 이제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체가 회의를 해서 심리를 해서 중요한 사건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자, 26명이에요. 그러면 전원합의체를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지금 법에 의하면. 그러면 13명 나눈다고 봐요. 그러면 대법관 전원이 여기에 참여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왜 전원합의체입니까? 누가 얘기한 것처럼 반쪽 합의체죠. 절반 합의체죠. 이러한 문제들이 엄청나게 산적해 있거든요. 이에 대한 마땅한 고찰도 없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 완전 졸속 입법으로 그냥 대법원은 뭐 헌법 아래 있다. 국회도 헌법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헌법 아래 있는 두 기관이 왜 저렇게 사법부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 엿가락 엿장수 엿잘듯이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이 뭐 대법원의 재판 이 정체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었는데 이 법조계에서는 이해 당사자가 아닌 주체들이 개혁을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된다. 적나라하게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돼서 이해가 충돌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서는 안 된다. 다음 대통령에게 이건 미뤄야 된다. 이런 지적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대법원이 한 해 해결해야 되는 사건이 한 4만 건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대법관 실제로 재판 참여된 12명이 한 사람당 3천 건 이상의 사건을 맡게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과부하가 걸렸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에서도 상고법은 추진하려고 했고 여러 대안들을 얘기를 했었죠. 네네. 또 하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또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런 거 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법개혁안의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갑자기 급조된 것들이 아니라 그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하게 얘기들은 되어오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혁안을 내놓은 거긴 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법개혁안이 속도전으로 추진해서 될 일인가라는 점에서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법부도 이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한 주체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재판은 중단된 상태입니다만은 그런 1, 2심에서 만약에 향후에라도 유죄가 나는데 대법에서 뒤집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오해와 불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소시킬 그런 절차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지지하거나 또 뭐 당원들이야 뭐 충분히 그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다수의 국민들은 그런 눈초리를 가지고 오해나 또는 그러려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까지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공론화의 과정 그리고 그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절차들은 충분히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 점에서 개혁안을 냈고 뭐 재판 소원 얘기까지도 나옵니다만은 공론화의 과정은 시간을 두고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또 설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의 문제, 절차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빨리 추진해서 안 된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시간도 시간이고 절차도 절차인데 일단 대상이 맞느냐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남편이 법관이기 때문에 법 사위 빠져라 간사 선임도 안 해주잖아요. 남의 당 반장. 부부 사이도 법 사위 안 된다라는 이해 충돌에 민감한 당인데 대통령의 재판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이걸 하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인데 어떻게 보세요? 다른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법관을 임명한다고 해서 대법관에게까지 가서 자기 재판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백하게 내가 재판관 임명해놓고 그 사람한테 내가 재판받는 이 상황은 100% 그냥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100%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사법개혁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에게 불리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법보복이고요. 그리고 새롭게 임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법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새 판을 자기가 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피해갈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빨리 5개 재판 받으십시오. 5개 재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법관 수를 증원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 진정성을 어느 정도는 믿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재판받을 게 명확한데 나의 재판을 할 재판관들을 내가 임명하겠다? 이거는 그냥 내놓고 진짜 확실하게 짜고 치겠다라는 거를 공언하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사법 보복이고 말 안 듣는 사람에는 사법 보복 그리고 자기가 임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법 보험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그 코드 인사에 대한 사례는 문재인 정권 때도 봐왔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거론하는 사람 중에 우리가 크게 인사검증에서 사실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제대로 된 사람 못 구해가지고 교육부총리, 여가부 장관 몇 번 막 낙마하고 새로운 사람 구하고 뭐 이런 일을 그 한 명을 구하는데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드 인사를 무려 12명은 새롭게 추가되는 수를 하고요. 10명은 어차피 임기가 다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22명이나 모시고 오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만큼 제대로 인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지난번 헌재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네. 그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한 명 갖고도 그랬는데 지금 22명이라 우리가 최근에는 마은혁 기억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주식시장 있으니까 주식과 관련돼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도 부부가 다 근무 시간에 이렇게 주식 거래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도 다 그런 거 막사라고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의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분들 한 명 한 명도 문제가 있었는데 무려 22명이나 한꺼번에 인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무슨 제대로 된 인사를 모시고 올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보면 몰라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베네수엘라가 지금처럼 또 우리나라가 하려고 하는 거하고 거의 판박이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한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어떤 영향을 줬냐면요. 대선의 결과에 대해서도 진짜 부정선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어느 다른 쪽이 이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느렸던 대법관들이 아니야라고 해서 여당 손을 드는 그런 선거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차베스가 이렇게 했냐? 바로 대법관 수 증원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여당에서는 원내대표가 손사래를 쳤는데 그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을 뒤집고 정청래 당대표가 소위 4심제까지 밀어붙이겠다라고 해서 논란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재판 소원은 당론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또 한 번, 지난번에 이어서 또 한 번 김병기 원내대표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지도부 안으로 발의해서 당론으로 추진한다. 4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입니다. 헌법 아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소원은 원래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논의를 하다가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이 재판소원 문제는 당 지도부의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입니다. 이 4심제가 되면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또 이해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대법원에서 유죄 파기환송된 그 건 재판 소환하겠다라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건건이 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권과 이해가 상충하는데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난 5월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재판이 지금 멈춰져 있어요. 제3고심 유죄 확정 시 지금 정청래 대표가 밀어붙이겠다는 4심제를 밀어붙이면 바로 이거부터 대통령 유죄건부터 헌재로 가서 뒤집을 수 있게 된다라는 논란이 이어집니다. 이 건 역시 이해 충돌이라는 지적인데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해 충돌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대법관 청원 관련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면 이 국민의힘의 그런 시각이면 국민의힘의 사법부 독립을 보는 이 시각이 완전히 왜곡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임명권자가 어느 대통령에 따라서 대법원은 편향된 판결을 할 거라는 걸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의 대법원 구성은 10대 4입니다. 그러면 이번 판결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10명의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하게 한 판결로 보면 되는 겁니까? 왜 그런 접근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번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심 절차는 네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잘못된 판단이란 비판할 수 있지만 임명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아예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법부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고요. 네, 그래서 이해 충돌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증언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에 이 판결에 대한 거라고 그걸 전제해가지고 증언을 해서 나중에 재판받을 때 유일하게 하는 거라면 굳이 증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14명인데요. 그중에 10명을 그 이재명 대통령 임기 2030년 5월 안에 다 새로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의 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난 후에 재판을 받더라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판결해 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논란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건을 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도 나름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 대법관 증언이 본인의 재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개혁안이라는 2010년에 한나라당 26명으로 늘리는 법안 이미 제출한 바 있고요. 2020년에 당시 민주당 이탄 의원 48명으로 늘리는 이 법원조직법 개정안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4심제도 같이 추진한다는 게 결국은 또 대통령 재판이 걸려 있는데 그것도 같이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4심제든 대법관수 증언이든 어제 오늘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재판 때문에 논의된 게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 논의해왔고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 구조의 특이성상 이 헌법재판에 별도 구제 절차가 필요하다는 논의는 계속 있다 왔던 겁니다. 근데 대법원이 계속 반대해 왔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필요성 인정된 거고 만약 재판소원이 도입이 된다고 해도 지금 김기표 의원이 제출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더라도 이재명 대표 사건이 그 헌법 재판소원 대상이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기표 의원 안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위배되는 경우라든가 명백하게 법률을 위헌적으로 적용한 사례 이렇게 제한이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헌법재판소가 다 심리하는 게 아니라
지정 재판부에서 사전 심리를 통해서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 각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심제라기보다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마지막 단계의 하나의 헌법 구제 절차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이걸 사심제로 보는 것도 지금 제출된 법안의 성격과 맞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 재판 소원도 그렇고 대법관 증언도 네.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시켜서 하는데 실제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없고 굳이 재판 소원이나 대법관 증언을 하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아무 영향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오랫동안 축적되어 왔던 대법원의 한계와 문제를 네. 극복하고 재판의 공정성 그리고 국민의 사법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오랜 논의되어 왔던 거 이제 정리하는 거지, 이걸 이재명 대통령 재판하고 연결시키는 건 너무 무리한 논리입니다. 네, 실제 민주당은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임명권자가 임명을 한다라고 다 임명권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한다는 인식 자체가 그릇됐다라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판과 반박 모두 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선을 그었던 4심제까지 정청래 대표는 추진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 셈인데요. 그러자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그럼 멈췄던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대통령 재판 이론적으로 진행 가능하다라고 답변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회를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죠? 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서민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고 재판 질질 끌고 강자를 위해서, 권력 있는 자를 위해서 눈치 보고 재판 미뤄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신껏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제때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84조에 의해서 소추받지 아니한다. 내란 외연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장님께서 재량사항이다. 진행 가능하다라고 하신 건가요?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신 건가요?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현실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는 재판이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고 있지 않은 견해도 은영성, 있기 때문에 성낙인, 그런 점을 공정섭 말씀드린 겁니다. 등 주요 헌법학자들 대부분이 기소뿐 아니라 재판 진행도 중단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깜짝 놀랄 답변을 하신 거예요. 정말 황당합니다. 자, 문영배 전 헌재소장 대행이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겠다라는 대법관 증언과 이 소위 4심제 논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바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법관 증언, 중견판사 100여 명, 재판연구원 파견 필요 1, 2심 지연된다. 재판 소원, 대법 접수 사건 연간 4만 건, 헌재 부담이 가중된다. 문영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재판위에 대법관 늘리자면서 재판이 더 늦어지는 재판 소원을 도입하자는 건 저 두 개가 상호 모순이다. 라고 콕 집어서 비판을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문영배 전 헌재소장 대행은 여당이 추진하겠다는 저 두 개 자체가 서로 상충한다는 겁니다. 신속 재판을 위해서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재판이 늦어지는 재판 소원을 도입하자라는 건 모순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모순된 게 한두 건이 아니죠.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검찰을 수석기소 분리해가지고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검만은 애외적으로 재판 공소 유지해라. 뭐 그것도 사실은 모순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검찰 무조건 항소하지 마라. 그러면 그것도 빨리빨리 확정되게 해서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법원 가서 졌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억울하니까 헌법재판소 한번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변호사 비용이랄지 법률 비용도 많이 드는 거고 재판이 엄청나게 늘어지는 거예요. 지금 대법관 증언하자는 게 빨리 신속하게 재판을 위해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신속하게 하자고 해놓고는 여기서 지면 다시 또 헌법재판소 가게. 그렇게 따지면 지금의 체제에서 헌법재판소 못 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로 갈 수 없잖아요. 3심 끝나고 나면 그것보다도 재판이 훨씬 늘어질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순적인 어떤 입법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해요. 이전에 한나라당에서도 법관 증언하자고 했다랄지,
뭐 이탄희 의원이 40몇 명 증언하자고 했다. 이전에 쭉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대통령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법 리스크가 없는 아까 대통령이다. 김희정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국민이 재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대법관을 증언하자. 저도 원래 대법관을 증언하자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갑자기 졸소 이렇게 꺼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몇 번 지적했지만 간단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한테 재판을 받게 되고 이게 사심제로 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거 수긍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지명한 재판관들이 자기 재판을 한다? 이건 모순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정말 저게 진정한 사법개혁이라고 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대법관 저 법을 통과시면서 대법관 임명은 다음 대통령부터 하는 걸로 해야죠. 그리고 사심제도 정말 국민을 위한 사심제라고 한다면 임기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심제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해야죠. 법안을 통과시키되 논란은 본인이 시점이 있으니까 임기 이후로 하는 걸로 하면 대통령 된다. 임기 이후로 해버리면 네. 그러면 논란 없어져요. 왜 그런 행위를 않는 거예요? 김희정 의원님. 일단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온갖 나라의 제도를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자꾸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세팅을 해서 1차 보호선으로 이렇게 대법관 수 늘리는 거 딱 하고 그런데 혹시 그 선이 안 지켜질 거를 생각해서 다시 2차 보호선으로 야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돼. 딱 2차 보호선 딱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전 보호선으로는 아예 이 관련된 법을 국회 통해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할 때쯤 되면 관련 법들이 없어졌네 뭐 이런 식으로 몇 개의 보호선을 만들어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시점에 대통령 된 다음에 민생과 관련된 걸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체계를 만들었던 이 큰 틀을 마구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은 이 대법관 수 늘리는 게 빠른 재판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한다면 더 근본 원칙은요.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게 근본 원칙이 아니고 1심, 2심에 있어서의 재판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상고나 상소하지 않고도 1, 2심에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그 재판부의 이 판결을 심리 강화를 할 것인가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판이 다 3심 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법원 비용도 아끼고 소위 변호사 관련된 피도 아끼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재판이 이제 올라갈 건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사실은 우리 빨리 하려고 해. 뭘 빨리 하려고요? 그러면서 왜 사심제 갑니까?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렇다? 오직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런 모순적인 안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김희정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모든 개혁안을 생각을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자꾸만 대통령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판 소원 관련한 논의는 갑자기 어느 날 민주당에서 불쑥 튀어나온 얘기는 아니고 헌법학계에서도 그렇고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되어 왔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이 되어 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헌법에 대해서 해석하는 데 가장 권위 있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또 뭐 어쩌면 필요성에 대해서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헌재에서도 이 부분은 어떤 재판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 피해 입은 또 기본권이 또 침해받은 그 국민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재판 소원이라는 제도도 필요한 것이다라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또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논의를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원래 추석 전에 사법개혁안을 발의를 해서 개혁안을 만들어서 논의하려다가 좀 미뤄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된 건데 아까 그 정청래 당대표 얘기했듯이 재판 소원 관련한 부분은 또 물리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좀 모자라서 지도부 안으로 발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누구랑 논의하냐는 논란인데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자기들끼리 논의하면 논의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제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하게 사법개혁안은 사법부도 그 한 축에서 논의의 어떤 선수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기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히 갑자기 민주당안이 아니라 대법관 중원도 과거 한나라당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공감했기 때문에 그 개정안이 나왔던 것이고 또 민주당도 5년 전에도 또 발의한 바가 있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소위 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데도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그런 경우 없었던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5년 전에 발의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대법관 증언은 필요하다라는 점, 재판 소원도 필요성이 계속해서 얘기가 돼 왔다는 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따라붙는 그 얘기들은 아까 문영배 전 그 소장 대행이 지적한 바대로 오히려 상충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모순점에 대한 지적, 또 재판이 오히려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대법관을 증언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점들. 그러니까 논의될 수 있는 또 우려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쏟아놓고 그리고 공론을 하면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 네. 그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야만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반드시 이게 필요하겠구나라고 공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대법관도 과거에는 뭐 26명이었다. 이탄희 의원은 왜 48명이었는지 다시 민주당은 왜 26명이 필요한 건지 이게 사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걸 2달 안에 다 국민들께 설명하고 보완해서 처리할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좀 관건일 텐데요. 그게 자신이 있어야 되겠죠. 예. 국민 설득하려면. 이해 충돌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대통령이 아니라면 이런 강한 야당의 반발이 나오지 않을 텐데 계속해서 이 대통령 본인의 이제 재판과 걸려 있다라는 논란인데 법사위에서 여당이 야당인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남편이 재판관 춘천지방법원장이죠. 법사위 빠져라 이해 충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어제 질의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출석했거든요. 자, 이 나경원 의원 빠지라고 하면서 뭘 질문하려 했었던 걸까요? 그 질문이 논란인데 함께 보시죠. 김충식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정말 모르십니까? 모릅니다. 최근에 김충식 씨가 공개적인 속상에서 새로 만나는 내연녀로 알려진 여성은 나경원 의원이 소개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르십니까? 나경원 의원 모릅니다. 언니가 소개를 했다고.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습니다. 그러세요?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습니다. 언니가 없습니다. 김충식 씨 고소고발 하시겠습니까? 언니가 없습니다. 고소고발 하시겠습니까? 언니가 없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이거 물어보려고 그렇게 이 법사위 간사도 임명 안 해줬냐라는 실소가 나오는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최혁진 의원인데 민주당 소속은 아니지만 이 민주당이 주도했던 이 정계 개편 속에서 의원직을 승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후임으로 승계가 된 분이니까 지난번 이 조요토미 히데요시 질의를 했던 분도 저 최혁진 의원이고 서영교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4인 회동서를 제기했던 분도 저 최혁진 의원인데 이번에는 나경원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법원장을 불러서 김충식의 내연녀를 나경원 의원의 언니가 소개시켜줬다라는 질의를 했는데 정작 나경원 의원은 언니도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된 일인지 저도 모르겠네요. 우리도 모르고 조기현 변호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예, 저렇게 되면 뭐 이제 최혁진 의원이 뭐 과거에 이제 민주당 그 비례정당을 통해 가지고 네. 의원직을 승계받긴 했지만 현재 이제 무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당의 어떤 방침이라든가 이런 가이드라인 안에서 지금 의정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 지난번에 이 조요토미 히데요시 건도 그렇고 추진하는 어떤 개혁의 방향이나 내용에 대한 어떤 일체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법사위 의정활동 자체에서 다소 너무 무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실제 본질적으로 국민들이 들여다봐야 될 문제의 시선을 완전히 최혁진 의원의 저 무리한 질문과 이쪽으로 지금 시선이 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충식의 내연녀를 나경원의 언니가 소개시켜줬다라고 주장하는 저 김충식 씨가 이 서영교 의원, 부승찬 의원 그리고 최혁진 의원 등이 주장했던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4인 회동 속에 등장하는 인물 아닙니까? 소위
김건희 여사 모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 씨가 그 김충식 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런 계속 거기에 지금 뭔가 집착하는 모습인데. 그런 관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질문인가 본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 질문을 저렇게 집요하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관계에서 지금 뭐 사법개혁 내지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 운영 파기환송 판결 이것과 어떻게 연결시키는 건지 적어도 저런 질의를 하기 전에 사전에 다른 방식을 통해서 본인이 제보받은 내용이라든가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적어도 국감장에서 저런 질문을 했다면 맥락상 이해라도 할 텐데 그것도 없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더군다나 있지도 않은 언니의 존재를 가지고 질문하는 게 과연 지금 사법개혁을 추진한 정부 여당의 어떤 방향과 방침에 내용적으로 하더라도 과정에서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 어떤 도움이 될지 좀 계속 걱정이 앞섭니다. 예. 법사위 국감이 이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최혁진 의원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있지도 않은 조요토미 히데요시를 찾더니 이제는 있지도 않은 김충식과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동을 부르짖더니 김충식의 내연녀와 나경원의 언니까지 나왔습니다. 다음은 뭐가 나올지 부드럽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인물 3인방을 선정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오늘의 핫피플 민중기 특검.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개미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주식으로 1억 넘는 수익을 낸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민특검은 그 주식을 판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떳떳하다면 시점 밝히면 될 일인데 그 시점을 밝히지 않으면서 위법사항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일로 논란 죄송하다. 위법사항은 없었다. 특검 안 물러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구 소개로 샀는지, 언제 팔았는지 그 간단한 질문에 여전히 답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만 답변하면 내부자 정보를 활용했는지 아니면 왜 민중기 특검이 그 주가 조작범인 동기 동창과 같은 시점에 팔았는지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을 텐데 이 두 가지를 답변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 장관님. 일단 우리는 사실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죠. 판단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징역 11년 받은 오모 대표 본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 기점으로 해서 10살 된 자녀 그리고 22살 된 자녀가 정확하게 12,036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해당 회사. 그런데 끝자리까지 똑같은 주식 수를 민중기 특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만주도 아니고 그 주가 12,036주. 범의 자녀와 네. 민중기 특검. 아예 끝자리까지 똑같은 주식 수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또 하나 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 때부터 야 그냥 어떻게 텔레파시가 통했냐, 어떻게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집에 사실은 뭐 10살짜리가 직접 샀겠어요? 22살짜리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 주식 보유수가 민중기 특검이 가지고 있는 주식 보유수하고 끝자리까지 똑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이 특검이 조사를 하면서 이 해당 회사가 문제가 됐었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는 기소장에서 뺍니다. 왜냐? 자기께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왜 매도 시점에 대해서는 함구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4천억이나 손실을 봤는데 매일 주식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때 한참 이제 그 바쁜 검사로서 활동하고 있었을 텐데 판사?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춰가지고 고법부장 서울 고법부장으로 있을 때였어요. 판사로. 그러는데 어떻게 그때 딱 맞춰가지고 손해보지 않는 시점에 팔 수 있었는지 이거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량도 의문스럽고요. 매입 시기, 매도 시기도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주식은 사는 것도 사는 건데 파는 게 기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 7,000명이나 해당되는 사람이 4천억 원의 손해를 볼 동안에 본인은 3천만 원 투자해서 1억 3천 팔고 나왔다. 절묘하게. 그것만 하는 사람도 아닌데. 장관님, 이 매도 시점이 중요한 이유가 이 민중기 특검의 동창인 그 주가 조작범 오 대표가 먹튀하는 그 시점과
이 민중기 특검이 자신의 주식을 판 시점이 겹치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라는 의혹이 지금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서 많은 기자들이 매도 시점을 밝히라 하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 안 밝히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을 통해서는 도저히 그런 그 적자 전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평소에 이 경제신문을 많이 보던 분들도요. 오히려 더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공시했을 때 잘 나간다라고 공시가 됐고 그다음에 수출 계약금이 상당히 이루어졌다라고 됐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아, 사야 되는 시점이구나 이렇게 생각될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거는 사야 될 시점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네. 본인은 그때 절묘하게 팔고 나왔고 그거를 통해서 이득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 범죄입니다, 범죄.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민특검은 사실 양평 공무원 억울한 죽음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검 수사 기술과 관련돼서도 문제가 있고 인권 유린이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조사를 해야 되는 그 회사와 관련돼서도 본인하고 엮여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네. 특검,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풀릴 수 있습니다. 우연히 샀는데 이 동기동창이 대표였던 종목이었고 우연히 팔았는데 그 직후에 상장 폐지가 됐고 우연히 그 주가조작범 동기동창과 판 시점도 겹쳤고 거기에 우연히 하나 더 생겼는데 우연히 주식을 이만큼 샀는데 공교롭게 그 동기동창 대표 자녀와 같은 양의 주식을 샀다. 우연히 4번 겹쳤습니다. 그 주가조작범 대표 자녀도 똑같이 1만 주 보유했다. 상장 전 10살 자녀 1만 주, 22살 자녀 1만 주, 무상증자로 1만 2,036주, 1만 2,036주. 근데 민중기 특검이 재산신고한 주식수도 김 장관님 설명대로라면 1만 2,036주. 맞습니다. 1만 2,036주씩 똑같았다라는 게 묘한 우연입니다. 묘하게 우연입니다. 잠시 후에 검사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님께는 이 우연의 문제와 함께 결국 김 여사에게서도 이 주식을 보유했고 있다는 것을 기소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수사상의 문제니까 김광선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질문 예고제. 김유정 의원님. 네. 우연이 너무 많은데 주식을 판 시점도 밝히지 않고 있다. 위법은 없었다라는 민특검 말만 믿어달라라는 경우로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가 좀 희한하긴 합니다. 희한하다. 예, 그러니까 지인의 권위로 샀고 팔 때는 그러면 누구 말을 듣고 팔았냐? 곧 상장 폐지될 주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그러니까 그런 직원을 만나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이제 매도하게 됐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감옥 가 있는 그 대표가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미리 그런 어떤 내부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팔아서 1억 넘는 그 이익을 남긴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인 거죠. 그래서 어제 민중기 특검이 15년 전 일 때문에 이렇게 죄송하다. 그러나 뭐 특검에는 뭐 사실 흔들림 없이 가겠다는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굳은 결심 뒤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15년 전 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뭐 넘은 것 같긴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거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처럼 막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막 남아 있는지 그런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사로 갔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만약에 그런 것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저는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민심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사실 15년 일 때문에 죄송합니다. 뭐 특검에 영향은 없습니다. 위법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본인의 이제 이야기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의 문제가 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당도 그런 부분이 고민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좀 더 진전된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건건이 조금 그 매번 그 시점마다 좀 공교롭긴 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그 대표가 2010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거의 24억 원어치를 대량 매도를 하는데 시점도 공교롭게 또 겹친다는 건데 시점도 겹치고 그걸 어떻게 3월 말에 상장 폐지되는 그 주식에 대해서 증권사 직원이 어떻게 이걸 미리 알고 팔아라라고 권유를 했을 것인가. 증권가에서는 저 정도의 내부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저 정도 이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할 정도의 분석력과 실력이면 민특검이 직업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던데. 그러니까 다들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지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또 문제가 되는 건 이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는 이 민중기 특검이 김 여사의 이 같은 주식 보유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특검의 주식 보유와 수익이 알려지자 기소 단계에서 이 혐의를 뺐습니다. 김 여사의 주식 종목에 문제가 있다면 김 여사도 기소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럼 민특검의 주식 보유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소해서 뺀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특검으로서도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라는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건데요.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건 직권 남용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신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으로 연루된 주식 부분을 김 여사 기소 대상에서 뺐다. 자기 살려고 비리 의혹 부분을 빼면 직권남용이다. 김관섭 변호사님. 일단 민주기 특검은 이제 수사할 수 있는 국민의 어떤 지지, 동력은 잃었다고 봐요. 그래서 특검이라는 자체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 독립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양평 공무원 강압 사건 그리고 저 사건을 계기로 민주주의의 어떤 특검 자체는 상당히 명분이 약해졌고 어떤 도덕성 그런 것이 상실됐다 보는데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일단 지금 내미 세미테크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BW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BW 자체는 사실은 사주하고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것이 이제 BW입니다. 그래서 신주를 발행하면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채권은 채권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나는 주식을 모른다고 하니까 아니 네오 세미테크 때 사주로부터 BW도 받아가지 않았느냐. 그럼 이건 전문가들 아니면 안 받는데 당신이 받아갔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하면서 이걸 또 추궁을 해서 이제 범죄 행위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종목을 딱 보니까 이 세미테크 주식 자체가 자기가 팔았던 주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매도 시점이 이제 어디 언론 보니까 기적의 타이밍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기적의 타이밍. 기적을 이룬 사람이죠. 민주기 특검이. 그렇죠. 주식 파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자기가 매도하라고 권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반적으로요. 그 증권회사 직원들이 삼성전자 이게 괜히 많이 알려진 주식에 대해서는 많이 오르면 이제는 좀 한번 팔았다 다시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랄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상장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허위 공시하죠. 적자 됐는데 흑자 됐다고 공시를 해가지고 주가가 뛰었어요. 예. 그러면 이때 김건희 씨도 주식을 팔았는지 한번 봐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서로 작전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아마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 당시에 대표이사는 지금 11년 받았잖아요. 예. 근데 아마 민중기 특검도 그 거래 시점에 매도를 했다고 한다면 금감원으로부터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건 밝히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조사를 안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만주니까 만주 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조사를 안 할 수도 있지만 만주를 해서 1억 한 3천 정도 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금감원에서 확인했을 거예요. 내부 정보 이용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자기는 모른다고 했겠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 5대표 대전구 동기동창회면서 서울대 동기가 내가 사실은 누구한테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됐겠죠. 근데 사실은 그때 아마 금감원 조사에 걸려들지 않고 피해갔던 걸 보여요. 원래는 그 조사 받을 대상입니다. 매도 시점 보면.
근데 굉장히 지금 민주주의 특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매도 시점을 왜 이 얘기하냐 이거예요. 매도 시점 밝히면 다 풀린다. 그렇게 자기가 네네.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네네. 한다면 내가 매도한 시점은 언제 했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 매도 시점을 얘기하면 그 대표이사가 매도한 시점과 겹치든지 아니면 거래정지 되기 직전에 매도했든지 그러면 당연히 당신은 미공개 정보 이용한 거야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뭐 상당히 기간도 많이 지났고 기록도 안 남아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런지 왜 매도 시점을 공개를 하지 않는지 저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식 갖고 장난치면 패가망신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민특검이 샀던 김 여사가 샀던 그 종목은 그 일당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주식 갖고 장난친 일당들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사회지도청이 이렇게 한 거를 모델 케이스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회지도청이 주가 조작에 가담을 했으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패가망신을 시키면 국민들이 다 믿을 거예요. 대통령이 주가 조작은 패가망신을 한다고 했는데 그 말에 신뢰를 담아주고 실천하는 것은 금융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케이스 하나 해서 패가망신 시켜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도 패가망신된다. 공소시효가 끝나도 패가망신된다는 걸 알려주면 주가 조작 세력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주식시장에. 오늘 여러 조간신문의 사설은 민중기 특검의 이 석연치 않은 해명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민특검 위법 없었다지만 의문 여전, 소명 못하면 물러나라. 조선일보. 민특검 주식 내부 거래 의혹, 신뢰위에 명확히 소명하라. 동아일보 사설 내용, 10년간 보유 주식 휴지 조각 될 줄 어떻게 알고 거래 정지 직전 다 팔았냐. 동아일보 당연한 거 물어보는 거예요. 조선일보. 거래 과정 소상히 해명하라. 그거 못하면 물러나라. 뜨거운 힘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국토부 1차관이 국민들은 서울 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서 집 사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잘 소득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근데 본인은 분당의 33억 아파트에 살고 계셨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에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고.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 나중에 살아. 남일처럼 편하게 얘기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33억의 분당에 아파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또 백현동이에요. 백현동 아파트 33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지금 뭐 배우자 얘기도 나오는데 14억 8천만 원의 전세 계약. 실거래가는 40억. 6억 5천만 원이 뛰었다는 거죠. 배우자의 어떤 갭 투자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렇게요. 누리꾼들 반응도 한번 보시죠. 본인은 부동산으로 부 이루고 기다리라는 정치인 모습에 한멸. 갭 투자로 큰 돈 번 사람이 양해 부탁한다고. 이게 바로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는 이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너무 쉽게 1차관이 집 없는 우리 서민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지고 공감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얘기한 거 아니냐. 지금 못 사면 나중에 사면 되지. 안 떨어져도 그동안 월급 쌓여가니까 나중에 사면 되지. 그 누가 몰라서 못 사요? 그동안 전세값 오르고 전세는 없어지고 월세값 오르고 나중에 혹시 집 살 기회가 왔는데 그때는 집값이 또 이만큼 올라 있으니까 그래서 못 산 거죠. 못 사고 못 산 거죠. 밥이 없으면 빵 먹으면 되지? 그 발언이랑 뭐가 다르냐라는 게 논란의 본질이에요. 정책 담당자이기 때문에 불안 심리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말하는 취지는 이해만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 받아들이는, 실제 불안감을 느끼는 청년층이나 무주택 서민층이 과연 그렇게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이번 대책이 확실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이
걱정하고 있고 내가 정말 서울이나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을 앞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거를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에게 크게 위로가 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특히 진보정부에서 강하게 정책의 성공을 확신했지만 실패해왔던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서울 집값은 또 오를 것이다. 이 규제책이 과연 지금 제기하는 만큼 확실한 효과를 거둘 것이냐. 결국에는 공급 대책인데 지금 서울 지역의 97, 135만 호 공급 대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이 지금 불붙은 불장을 일시적으로 막아놓은 효과와 공급 대책이 어우러지면서 실제 안정화시켜서 내가 착실하게 돈 벌어서 모아놓으면 몇 년 안에 정말 그렇게 공급되는 주택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일단 그 발언하시는 분이 갭 투자했잖아요.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게 갭 투자는 안 된다 아닙니까? 갭 투자 못하게 다 막아놨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분당에 그 33억 5천이요? 어떻게 사요? 월급 모아서. 근데 알고 봤더니 아까 CG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14억 8천만 원 전세 빼면 실제 투자금은 18억 7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싸게 사서 올랐다는 거잖아요. 집값도 올랐다는 거잖아요. 아니, 본인들은 갭 투자해서 33억 아파트 부를 일구고 저거 못한 서민들에게는 나중에 사면 되지? 이게 무슨 위로입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뭐 이상경 국토부 차관도 그렇고 지금 정부의 담당자들이 이제 기존 청년들이나 이렇게 볼 때에는 본인들은 이미 그런 방식으로 투자해서 집을 갖고 있고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책의 방향은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화 그리고 그게 대책이 실행되지 않으면 이 세제 문제까지도 지금 정부에서는 언급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뭐 본인들의 이익을 계속 추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펴고 그게 본인의 이해와 결부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 국민 전체를 생각하면서 주거안정 대책을 하겠다는 의지 이 자체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걸 실제 지금 호언 장담하는 것과 같이 집값을 안정화시켜서 걱정 없이 집 살 수 있는 대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더 검토를 하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또 12월 안에 서울 지역에 대한 뭐 공급 대책을 구체화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대책을 낸다고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하는 게 부동산 심리이기 때문에 이런 불안 심리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을 해서 그것이 위로를 하고 정말 내가 그렇게 정부를 믿고 기다려도 될 만큼 신뢰를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좀 생각하고 말씀을 하셔야 될 때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 또 우리 또 김희정 의원께서 국토위 소속인데 국감 질의 순서까지 지금 조정하면서 방송에 나와주셨는데 집값 안 떨어져도 그동안 월급 소득이 모아지니까 그거 모아서 하면 된다라는 저 발언은 위로를 위한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국토부 차관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저런 발언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인데 집값이 안 떨어지면 월급을 모아서 33억 5천만 원 집을 살 수 있습니까? 평범한 직장인들이 대출이 안 나오는데 갭 투자도 막히는데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은 집 못 사는 거 알면서도 국토부 차관이 그런 말씀하신 거라 더 논란인 거예요. 지금 매매를 위한 은행 대출만 묶은 게 아니고요. 정책 대출 받는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것도 다 묶었습니다. 완전히 확 떨어뜨려 가지고 전세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서 사는 것도 못 사고 전세도 못 사고 해서 그냥 정말 피 같은 돈 월세로 부어 묻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가 이거잖아요. 이미 나는 다 샀어. 그리고 나는 다 갭 투자했어. 근데 당신들은 하지 마. 이 얘기잖아요. 본인이 바로 그것도 옛날에 샀던 것도 아니고요. 작년에 샀습니다. 작년에 지금 전세 이 돈 가지고 전세 들어가기도 진짜 힘든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딱 뭐냐면 본인 돈은 18억 7천 들고 그다음에 전세를 바로 껴요. 14억 8천. 그렇게 해서 33억 사는데 1년 만에 갭 투자해서 6억 5천 법니다. 와, 1년 만에. 성공했네요. 완전히 성공했죠. 그러고 나서는 야 남들은 안 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국토부 차관 올 때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안 된다고는 안 하시고 월급 모아서 나중에 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기다리면 해결이 되겠는지. 최근 들어서 부동산 정책 발표할 때마다 잠시 이 화면 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 발표할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좀 잡히는 게 어느 정도 있었는데 잡히기 뭘 잡혀요. 정부가 발표할 때마다 쭉쭉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최근 예, 최근 부동산 가격 겁니다. 상승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되기가 빠르네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때 한번 보세요. 얼마만큼 올랐는지. 많이 올랐네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 때는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내리고 보통 다른 대통령 때도 완만하게 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28번 발표하면서 들고 있어요. 그렇게 들고 있어요. 쭉 올랐던 게 이제 국민들이 학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 올라갈 텐데 그러면 영원히 내 집 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1년 만에 갭 투자해서 6억 5천 벌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즌2 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전례가 있으니까. 근데 기다려라. 근데 이상경 차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번에 정치권이랑 협약 안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뭐냐면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자기들은 다 묶어놓고 이미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심지어는 이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비서관은 서울의 아파트를 3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숫자에 적어준 거 있죠. 네. 보도지원비서관은 2채, 민정비서관은 3채, 국토교통비서관은 3채, 그다음에 경제안보비서관 2채, 민정수석도 2채 하면서 다 지금 강남 3구와 마용성에 갖고 있는 거예요? 강남 3구와 마용성에는 무조건 하나 들어있고 나머지는 이제 또 다른 동네에 있는 것도 있고 이런데 서울시 전역에 이렇게 하면서 다 묶어버린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집 못 사게. 네.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오늘 자료 많이 뽑아오셨네요, 김 장관님. 네, 제가 국토교통위원회라서 네. 야 해도 담당자들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그래놓고선 뭐 기다리면 뭐 사겠죠. 근데 뭐 나는 이미 다 사서 1억에 6억 5천 했는데요. 그 사람이 그냥 국무위원이 아니라 이 부동산 정책을 주관해야 되는 부처의 차관이라는 사실이 슬플 따름입니다. 그리고 정말 속 터지네요. 네. 네. 뜨거운 인물 다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주인공은 김현지 실장인데요. 김현지 실장이 결정적 순간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국감 시작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아이폰 14 그러다 아이폰 17로 교체를 했는데 11분 만에 다시 재교체를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순간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따르면 유동규 구속 때, 김문기 사망 때, 대북송금 수원지검 출석 때마다 김현지 실장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번 기기 변경은 약정이 끝나 통신사 권유로 신청한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였습니다. 심지어 바쁜 일정 탓에 새 기기를 받아놓고 개통조차 못한 상태입니다. 9분 만에 연속 교체 기록은 단순히 기기 변경 처리 과정에서 생긴 전상 기록일 뿐 별도의 번호를 만들려 유심을 교체하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박 의원의 주장은 창피한 헛발질에 불과합니다. 또한 김현지 부속실장은 21년도에 번호를 변경한 적이 없습니다. 김 실장은 현재 쓰는 번호를 10수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현지 실장과 인연으로 산립청장이 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김인호 산림청장이 내가 내 추천서를 냈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학생들이 회사에서 추천서를 요구하는데 본인 스스로 추천서 썼다. 회사에 추천서 내라는데 내가 내 추천서를 냈어요. 저는 제가 배경 쓰지 말라는데 우리 아버지는 뭐 했고 엄마는 뭐 했고 삼촌은 뭐 했고 썼어요. 취직 되겠어요? 저는 저를 제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정서에 반한. 자, 관련된 논란은 또 차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캄보디아 소식이 이어집니다. 최근 캄보디아가 주의보가 내려지자 인접한 태국 범죄 조직이 우린 감금이나 폭행이 없다며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 실태 김민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텔레마케터 모집 글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일하면 월 1,000만 원씩 번다며 뉴스에서 나오는 납치, 감금, 폭행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전화를 걸자 캄보디아에서 도망친 직원도 자신들에게 왔다며 안심시킵니다. 저희 직원들 중에 그렇게 캄보디아에서 실제로 안에서 일 못한다고 지금 정기 이런 거 지짐이 당하고 그런 직원들 왔어요. 저희 사무실로. 통화가 진행되자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하거나 로맨스 스캠으로 돈을 뜯어내는 일이라고 말이 바뀝니다. 일단 물법이고 쉽게 생각하면 보이스피싱이고요. 검찰 그리고 채팅 어플은 한 번이라도 해볼 때죠. 저희는 그런 감금 폭행 그런 짓은 안 하니까. 근무 환경도 쾌적하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동남아 쪽에 풀빌라에서 이제 1인 1실로 지내실 거고요. 의심을 하자 직원들의 실제 숙소라며 사진까지 보냅니다. 당장 내일부터 일할 수 있고 비행기 표값도 대준다고 합니다. 내일도 가능하시죠? 제가 티켓팅을 해서 보내드리거든요. 경찰 관계자는 태국에도 온라인 사기 조직이 있다며 캄보디아에서 빠져나온 범죄 조직이 태국 등 3국으로 몰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가장 전문가 모셨습니다. 도직구 강력반장 배상훈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캄보디아 사태 배상훈 반장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부 구출이나 구조 작전이 없고 코리안 데스크도 설치가 안 돼서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할 겁니다. 정부가 구출 의지가 있느냐라는 논란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캄보디아 사태 첫 번째 단서는 무더기 구속. 결국 정부가 캄보디아 현재에 나갔던 첫 성과인 듯 60여 명을 송환했는데 이들의 정체 중 대다수가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가담자였다라는 게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발부되면서 드러났습니다. 진짜 피해자들이 아니었다라는 논란 더 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영장 심사했던 장면 보시죠. 부모님한테 뭘 하겠다고 했나요? 어떤 협박 당하셨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떤 협박 당하셨나요? 폭행 당하셨어요? 무슨 사기 가담하셨습니까? 지금 정부의 60여 명 송환을 두고 진짜 이 순수한 피해자들은 범죄 단지에 아직도 갇혀서 고문 등을 당하고 있을 텐데 이미 캄보디아 수사 당국에서 체포한 적극적 가담자들을 범죄자들을 송환한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자, 오늘 아침이에요. 조금 전 영장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무더기 구속영장이 나왔습니다. 전원 49명 영장 친 전원이 영장이 나온 셈이에요. 예. 어제 친. 예. 그리고 이제 한 명은 영장이 반려돼 갖고 다시 이제 그것을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원래 4명, 5명은 추후에 그렇죠. 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원래 49명은 사실은 다 거기에 적극 가담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영장에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구속할 이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영장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럼 외교부 차관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이 현지 갔다가 이 60명 같이 송환해 오면서 마치 현지에 간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무슨 성과가 있는 듯 얘기하고 여권 일각에서는 뭐 구출 작전을 펼쳤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범죄자들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출이라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범죄 혐의자 송환이죠. 그럼 진짜 구출은 아직 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소재 파악도 안 되는 거고 네네. 소재 파악을 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얘기입니다. TF를 구성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당의 김병주 의원이 구출을 했다라면서 한인 청년 3명을 구출했다라고 성과를 스스로 밝혔는데 그중에 한 명이 양팔에 문신이 있는 그리고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출 정치 쇼다라는 비판이 김병주 의원을 향했습니다. 그러자 김병주 의원이 어제 반박을 했는데 눈물을 보였습니다. 실제 저는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내 아들 여기서 못 빼가면 안 된다. 절박한 걸로 한 것이지 뭐 정치쇼를 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번에도 사실 그런 심정으로 절박함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정치쇼겠습니까?
왜곡하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첩보 영화 찍는 것 같았다라며 정부에서도 구출이라는 단어 쓰지 말라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출을 했다라는 이 결과적으로 김병주 의원이 의도로 안 했어도 사실은 정치적 성과로 비춰져서 교민들이 정치쇼하지 마라라고 일가를 한 건데 그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건데 이게 울 일이냐라는 논란이 또 일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민들은 분명히 이게 좀 과도하다. 우리 얘기를 언제 듣고 가시라. 충분히 교민회의를 참여하시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참여를 안 하고 독자적인 행동을 하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분명히 김병주 의원의 의도나 선한 마음은 이해해요. 충분히.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바로 바꾸셨어야죠.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좀 이상하다 싶으면 교민의 말을 듣고 현지의 상황의 말을 들었고 행동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상황이 되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교민들만 이상해지는 거고 교민들은 거기에 사셔야 될 분들이고 이게 자기들 생각해 이게 범죄가 범죄를 낳는 구조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자기들만 바보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는 교민들의 얘기인 거예요. 예. 그럼 김병주 의원의 의도가 선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것을 이상하게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유감도 말씀을 하셔야지 맞는 거죠. 억울함만 얘기하면서 울 일은 아니다. 그렇죠. 유감을 표현하죠.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아니면 이 부분은 내가 좀 과도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물론 내 마음은 선했다. 라고까지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진짜 울어야 할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의 가족분들이나 지금 저게 잡혀있는 분의 가족분들이죠. 진짜 울어야 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었군요. 두 번째 이야기도 이겁니다. 자, 이 캄보디아 사태의 두 번째 오늘의 단서는 912억 원입니다. 한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배후 범죄 그룹으로 지목된 이 프린스 그룹, 태자 그룹이에요. 태자 그룹의 총수 천지가 미국 정부의 수배를 받고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프린스 그룹의 범죄 자금으로 의심되는 912억 원이 우리 국내 은행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기가 막힐 일인데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 태자단지, 국내은행, 국민은행, 전북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M뱅크. 예, 912억 원의 자산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52건 금융거래를 진행했는데 그 규모가 1970억 원 규모가 왔다 갔다 넣었다 뺐다 했고 아직도 912억 원의 금액이 있다는 건데 이거 범죄 수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범죄 수익일 가능성이 높죠. 네네. 거래액이 한 2,000억 정도 되는 거고 특히 전북은행에 제일 액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북은행이요? 네, 전북은행이 프린스 그룹의 주 거래 은행이었군요. 그렇죠. 제일 많은 거고 저들 천주회 일당들의 수법은 현지에 있는 은행의 신뢰를 얻어갖고 거기에 대출을 일으켜서 어떤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그것으로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기예금으로 넣어둔 상태에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아니 그러면 돈 세탁을 우리 은행 등을 통해서 한 것 아니냐라는 강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고 반전 말씀 들어보니까 저 수익도 범죄 수익이라는 건데 은행들이 지금 은행 수준에서 동결해 놓은 거고 이걸 제재할지 말지를 압류할지 말지는 우리 금융당국이 정부의 금융당국이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 금융당국 아무 결정도 안 하고 있다는데요?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검토를 언제까지 하게요? 지금 동결시킨 건 은행 차원에서 한 거고 만약에 천지 일당이 그걸 요청을 한다고 하면 이게 사실 애매해지는 거죠. 아니 압류를 하든 이걸 갖고 압박을 하든 한국인이랑 맞바꾸든 해야 되는 걸 지금 금융당국이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걸 결정해 줘야 되는 거고 정부 결정하려고 하면 그 증거는 미국 FBI가 가지고 있어요. 국제 공조를 통해서 이미 FBI 다 있다. 이미 천지가 범죄자고 그것의 그 범죄 수익이라는 것을 입증할 방법은 충분히 있거든요. 미국 정부, 영국 정부는 제재도 했어요. 그렇죠. 압수해버렸거든요. 네. 저 빨리 압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돈을 우리의 피해자를 위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부가 지금 뭘 자꾸 검토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코리안 데스크도 설치 못하고 TF팀만 합의하고 와서 그 검토 중이라는 건데 코리안 데스크 파견은 검토하다가 시간 다 지난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캄보디아 사태 답답합니다. 그 사이에 한국인 진짜 청년 피해자들의 피해만 늘고 있습니다. 한국인 여성 청년의 피해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통역인 줄 알고 캄보디아에 갔다가 성인 방송 앞에 강제로 앉혀져서 온갖 수모를 당했다는 여성 청년이 나왔습니다. 현지에서 일본어 통역 구한다라는 제안을 듣고 일본어 능력자였나 봐요. 30대 여성 청년이 현지에 도착했는데 500만 원 받고 넘겼다는 거예요. 이 여성 청년을.
범죄단지에 감금돼서 성인 방송을 강제로 진행했다. 목표액 못 채우면 폭행에 시달렸다. 성인 방송이라는 게 뭡니까? 뭡니까? 이거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여성 청년에게 이게 무슨 범죄입니까? 모집책이 알려진 모델이자 단역 배우라고 합니다. 우리도 보면 아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모집을 하고 그러니까 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현지에 가게 됐고 이런 방식으로 저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네. 이미 수법은 공개돼 있는데 지금에서야 서울청에서 정보를 모집하느니 이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지금 정보 모으면 언제예요? 그러니까 방식이 저렇습니다. 이미 유인한 다음에 거기서 강제로 납치하는 방식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여성 청년 구출된 사례를 보니까 우리 정부가 구출한 것도 아니에요. 가족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민들에게 물어가면서 캄보디아 경찰에게 제발 구해달라고 해서 범죄단지 특정해서 구해냈더라고요. 교민이 또 도와주셨습니다. 교민이 아는 캄보디아 경찰과 같이 가서 구한 거예요. 정부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우리나라 정부는 전혀 여기에 어떤 것도 안 했어요. 안 한 건가 못한 건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 상황인데 지금 정보를 모집하고 있어 뭘 수사한다? 늦어도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네. 한국 정부, 캄보디아 정부 별도 TF를 구성하기로 코리안 데스크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거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답답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 포함하면 서울청 내에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네. 44명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여기만 전담하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청의 수사관들이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담 수사팀이 전담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는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그들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럴 수 있냐,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왜 계속 코리안 데스크를 얘기하느냐면 거기 가서 수사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국 내에서의 TF나 아니면 전담팀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지금 있는 잡혀온 사람들의 진술을 듣고 그거밖에 못하잖아요. 예. 지금 수사는 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네. 답답합니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아래 주소에서 김진의 더라방 시작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